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NFT 레볼루션입니다. 그 부제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입니다. 지은이는 성소라, 롤프 해퍼, 스콧 맥러플린이고요.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책과는 약간 이제 다르게 다시 재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NFT 정의, 두 번째는 NFT의 신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NFT 성공 사례, 네 번째는 NFT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란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로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합니다. 즉 디지털 소유권인데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림이나 집, 땅같이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 명목 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권 지폐 같은 경우는 어떤 지폐든지 교환 가능하다는 거죠. 토큰이라고 하는 의미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로 특정 자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주조하는 것, 그것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디지털 자산, 즉 디지털 미술 작품, 디지털 음반, 모바일 이벤트 티켓 등이나 아니면 실물 자산, 갤러리 예술 작품, 아니면 금, 빌딩 등, 아니면 개념적 자산, 즉 투표권이라든지 관심, 주목, 아니면 평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은 해당 자산을 재생산, 복제할 권리, 그리고 파생 상품을 만들 권리, 사본을 배포할 권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시 및 공연할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NFT가 판매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가 나는 저작권과 소유권을 같이 판매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을 때 그때 저작권도 같이 넘길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FT는 스마트 계약이고요. 블록체인은 공개적 시간 순으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디지털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FT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스마트 계약서, 디지털 컨텐츠, 메타데이터가 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것이고요. 디지털 컨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로 존재하는 그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디지털 컨텐츠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 즉 작품명,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이런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NFT와 FT를 비교하자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색깔이죠. 대체할 수 없죠. 교환할 수 없죠. 그렇지만 FT, 대체 가능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거든 상관없다.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NFT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ERC-721과 같은 토큰 표준에 기반해서 NFT를 고유 식별자의 형태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식별자의 유무에 따라서 NFT 혹은 FT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NFT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컬러드 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물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일종의 자산 발행 레이어입니다. 물론 지금의 NFT만큼 세련되진 못해도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화폐 발행권, 디지털 컬렉터블 등의 다양한 자산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의미 있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 컬러드 코인은 우리에게 자산의 코인화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고, 또한 이를 위해선 좀 더 유연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16년도의 대표적인 작품이 레어페페입니다. 이 카운터파티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P2P 금융 플랫폼이자 오픈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 레어페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프로젝트로 카운터파티를 통해 발행된 레어페퍼 밈 트레이딩 카드, 이것이 이제 가장 유명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가 그 카드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첫 선을 보인 레어페페 밈은 매트 퓨리라는 작가의 인기 만화 캐릭터 페페 더 프로그에 기반한 프로젝트로 발행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7년도는 이더리움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더라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기본 통화를 사용해서 새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었습니다. 2017년도 6월에는 이더리움에서 레어페페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존 와킨슨과 매트 홀은 그들만의 NFT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케빈 맥코이와 애닐 대시의 2014년도 프로젝트에 대해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수천 개의 캐릭터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펑크라고 불리는 가로 세로 24바이 8비트 픽셀 이미지의 캐릭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각 캐릭터는 성격,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의 속성이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조합되고 고유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이고 드물게는 좀비, 원숭이, 외계인도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는 급격하게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키티를 만들어낸 엑시엄전이 데퍼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분리 신설했고,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나 구글 벤처스 등 벤처 캐피탈 투자처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NFT가 뜨거운 관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점에는 비플이 있습니다. 우선 비플이 자신의 작품 3개를 토큰화해서 13만 달러 조금 넘는 가격에 팔았던 때가 2020년도의 10월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뒤인 12월에 그의 에브리데이 컬렉션이 나오게 되는데,
한정판 NFT가 총 35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됐다고 하니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2021년도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NFT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비플의 6,930만 달러 크리스티 NFT 경매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NFT 시장이 있게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비플 외에도 2021년도 초반을 달군 각장각색의 NFT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니안캣 탄생 10주기를 기념하는 NFT 밈이 58만 달러에 팔렸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그라임스의 단편 비디오 컬렉션이 NFT로 발매되어 60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등 소매 업체들이 메타버스와 NFT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마케팅 비용 감소, 정품 인증 등 여러 장점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NFT를 통해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토큰화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NFT를 명품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왼쪽부터 살펴보자면 맨 왼쪽이 발렌시아 제품을 착용한 포트나이트 게임 캐릭터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미지는 버버리 제품을 착용한 게임 캐릭터 샤키 비고, 마지막은 루비통에서 만든 게임 루이스 더 게임 캐릭터의 N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는 NFT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초부터 NFT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과 투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비플 때문에라고 하기엔 꽤나 광범위하게 그 관심과 열풍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린 근본적으로 왜 비플 경매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NFT 거래가 2021년도에 집중되었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NFT인가 살펴보자면, 우선은 NFT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추적이 된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당신의 디지털 작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디지털 소유권 증명을 통해서 주장의 진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서 소유권 증명이 용이하며, 창작자가 원본에 대한 에디션을 정말 단 하나만 만들었을까? 창작자가 몇 개 에디션을 발행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또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량, 판매 방법은 물론 결제 방법까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작품이 해가 뜨고 짐에 따라 자동으로 모습이 변하게 하고 싶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파일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T는 기본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생태계를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당신의 작품을 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만이 아니라 전광판이나 5개 광고판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운용적입니다. 또한 예술 작품이 너무 비싸다면 이 NFT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나눠서 일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큰화된 파일은 그렇지 못한 파일과 비교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NFT를 분할하거나 빌려주는 방법 또는 비슷한 NFT들로 이루어진 바스켓이나 인덱스로 판매하는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작품이나 땅, 사업체의 전체나 일부를 훨씬 빠르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NFT에 기반한 게임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거나 NFT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플랫폼들은 종종 적극적인 초기 사용자들에게 해당 플랫폼 내에서 거래 가능한 토큰을 수여함으로써 보상을 해줍니다. 즉,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같은 가치를 가진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면 이제는 하나의 대상이 고유값을 가지는 대체 불가 토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값이기에 해당 NFT는 개별로 고유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복사 붙이기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이 이제는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유의 디지털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장인 NFT 신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F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NFT 미술 작품을 대부분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실제로 2020년도 말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매머드급 NFT 거래들이 상당 부분 미술 작품이었고, NFT를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아들 치료비를 해결하고 인생 역전을 했다는 등의 해외 기사들 또한 미술 작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2021년도 3월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비플의 NFT 에브리데이스의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 경매에서 6,930만 달러라는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NFT는 세계적인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작품의 제목처럼 비플은 2007년도부터 5천여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디지털 미술 작품을 탄생시켰는데, 이번에 낙찰된 작품은 그동안 탄생한 창작물 5,000개를 조합한 단어 NFT였습니다. NFT 아트는 크립토 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NFT 아트가 NFT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미술 작품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을 지칭한다면, 크립토 아트는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 혹은 예술 운동을 지칭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태생의 희귀한 디지털 아트로 레어페페 밈 트레이딩 카드라든지 크립토 펑크 컬렉터블이라든지 트위터 창시자 잭 도시의 첫 트윗 NFT, 비플의 사회풍자적인 3D 그래픽 NFT 등이 해당합니다. 실물 작품이 주는 아우라가 제거된 상태에서 진본성, 희소성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논의도 있지만, 페어링되어 거래되는 경우엔 실물이 주는 고유의 아우라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원본 및 소유권 인증까지 보너스로 더해지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NFT는 음악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 6월부터 21년도 3월까지 거의 3만 개의 음악 관련 NFT가 판매됐으며 그 규모가 자그마치 4,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소유권과 로열티가 생명인 음악 산업에 NFT가 기여할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모든 활용점에는 NFT를 통한 임파워먼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FT는 아티스트들에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팬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리를 음악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음악 산업이 창출하는 한정된 경제적 파이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스트리밍 회사와 레코드 레이블을 거치지 않고 음악의 궁극적인 창작자와 소비자인 아티스트들과 팬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음악 시장의 두 당사자 간 관계를 더
특별하고 끈끈하게 해준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블라우는 음악 MFT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로서 NFT와 음악을 접목시켜서 중앙 집권적 음악 산업에서 친아티스트 환경에서의 음악 활동이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권과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처럼 음악 관련 콘텐츠를 쉽고 저렴한 가격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소 복잡성이 수반되는 NFT를 통한 음악 콘텐츠의 유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티스트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팬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대. 팬들은 아티스트들에게 직접 투자하고 성공을 공유하는 시대. 즉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에 대한 맹신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 비전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2017년도 이더리움에서 시작됐는데, 크립토펑크, 크립토키티와 함께 원조 NFT 앱으로 분류되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아바타가 주어져서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3D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마나라는 토큰을 이용해서 NFT 디지털 땅을 구매 가능합니다. 디지털 부동산이 NF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는 아티스트, 컬렉터, 크립토 전문가들이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NFT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NFT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NFT를 거래하며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레이, 메이커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노은 오리진과 같은 굴지 NFT 아트 마켓플레이스들이 디센트럴랜드의 갤러리를 열어서 미술 작품을 판매 전시하고, 수많은 크립토 아티스트가 다양한 형태의 가상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내 세상이 현실의 세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은 디지털 부동산 투자에 투자 전문 회사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실물 부동산 프로젝트와 IT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인 리퍼블릭은 디지털 부동산 전문 펀드를 조성해서 그 자금을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주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작품들이 거래되는데, 오픈된 정도에 따라 무허가형, 부분 선별형, 완전 선별형 등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무허가형 NFT 마켓플레이스로는 라리블, 오픈시, 조라가 있는데, 토큰화된 미술품, 가상 토지, 컬렉터블, 게임 및 노래 등이 거래 가능합니다. 부분 선별형 NFT 마켓플레이스는 파운데이션, 블록 파티가 있는데, 누구에게 초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작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형 마켓플레이스에 비해 다소 제한된 플레이어들의 작품을 취급하므로 컬렉터 입장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 선별형 NFT 마켓플레이스로는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 메이커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노은 오리진, 크립토닷컴이 있는데, 미술 작품 NFT 거래에 특화 선발된 청작자들에게만 작품 올릴 권한을 부여합니다. NFT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비풀을 가장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풀은 니프티 게이트웨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NFT 세계에 발을 처들였습니다. 그의 첫 NFT 드롭은 세계의 신랄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Politics is Bullshit이라고 하는 이 이제 황소가 그려져 있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100개 복사본, 즉 100개 에디션으로 발행되어 각 1달러에 판매됐고 현재 이 에디션들은 2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각각 단일 NFT로 발행되어 경매에 붙여졌고 낙찰가가 6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됐네요. 66,666 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팩은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 2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는데 심지어 팩이라는 필명 뒤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선 이 펑지블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형태의 흑백 렌더링일 뿐이지만 관객이 대체 가능과 대체 불가의 상호 교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NFT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팩은 또한 판매하는 큐브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희소성과 가치에 대한 미술 시장의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 블라우입니다. 그 NFT 음악 2014년도 아바치 공연에 오프닝을 하기 위해 멕시코에 갔을 때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를 만나면서 블록체인 세상에 관심을 갖고 2021년도 1월 블라우는 니프티 게이트웨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곡 전체를 FT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크립토 펑크인데요. 이거는 컬렉터블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뉴욕의 라바랩스의 창시자 존 와킨슨과 매트 홀은 1970년도에 런던의 펑크록 문화가 크립토 펑크의 미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런던 펑크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받은 헤어와 장신구를 고안해서 만 개의 펑크가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2021년도 6월 말엔 미국의 유명 래퍼이자 사업가인 제이지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크립토펑크 넘버 6095로 변경하면서 자신이 이 펑크의 새 주인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크립토펑크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라바랩스는 2021년도 5월에 세 번째 NFT 프로젝트인 미비치를 론칭했습니다. 미비치는 크립토펑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 지정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2만 개의 3D 복셀 형식의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이들 또한 헤어스타일, 안경, 옷, 신발 등의 특성이 무작위로 조합되어 각각 고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치는 일반 판매와 커뮤니티 한정 판매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랜덤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컬렉터블 게임으로 사용자들은 가상의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교배하며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키티는 ERC721 토큰 표준에 따라 코딩된 NFT 컬렉터블로 눈 모양, 입 모양, 털, 색깔 등 고유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유일무이한 가상의 펫을 소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매력이 있습니다. 크립토키티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현재 판매 중인 모든 키티가 나와 있는데 키티별로 이름, 세대, 가족 정보, 유전적 특징, 가격 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귀한 특성을 지닌 키티일수록 또 초기 세대의 키티일수록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여름에는 엑시 인피니티가 붐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엑시 인피니티는 크립토키티의 개념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이더리움 기반의 NFT 컬렉터블 게임으로 엑시라고 하는 ERC721 토큰 형식의 펫 몬스터를 사육하고 교배하고 대결하거나 거래하는 게임입니다.
엑시는 사용자들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NFT로 당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다른 이더리움 주소로 전송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게임이 처음에는 큰 상업적인 목적 없이 열정 프로젝트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인기를 끌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더리움 기반 게임으로 등극했고, 최근엔 높은 엑시 가격과 이더리움 가스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 인피니티 전용 로닌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이 구축돼서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트블럭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온디맨드 NFT 플랫폼으로 아티스트가 구현해 놓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콜렉터가 NFT를 쉽게 민팅하게 해줍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플랫폼에 연결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구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작품의 아티스트가 작성해 놓은 코드에 따라 여러 변수가 무작위로 조합된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 탄생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저장됩니다. 당신만의 알고리즘 아트가 NFT로 민팅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물론 가스비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민팅이 진행됩니다. 해시마스크의 두 창시자는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16,384개의 NFT로 한정 공급했습니다. NCT라는 토큰이 함께 수여되는데, 이는 컬렉터가 자신이 소유한 해시마스크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컬렉터를 작품의 공동 창작자로 초대한다는 이 개념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고, 또 컬렉터들에게 작품의 장명 권한을 주어 해당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도 직접 관여하게 했습니다. 작품 이름이 희귀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가장 핫했던 용어가 NFT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매스컴에서 아니면은 뭐 유튜브 방송에서 TV에서 그 NFT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NFT가 과연 뭐야? 그들만의 리그? 그들 관심 있는 그들이 거기서 뭐 돈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으로 사고 팔고, 디지털 아트 조각, 픽셀 아트가 정말 뭐 수십만, 뭐 수천만, 수억 이렇게 판매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NFT라고 하는 게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도 그 시장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컨텐츠, 즉 무한 복제 카피가 가능한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고 그걸로 부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지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커뮤니티가 너무 견고해서 그 안에 속하기가 어려운 비주류의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NFT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세계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티스트들이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